1926년 비트겐슈타인은 셋째 누나인 마르카레테를 위해 새집 스턴버러 하우스를 구상하였습니다. 건축은 전쟁 중에 친구가 된 파월 앵겔만이 진행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과 파월 앵겔만은 참호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파월 앵겔만은 새집이 아돌프 루이 이후 현대건축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랐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집을 짓는 일에 온통 매달렸고 창틀, 문, 난방기 같은 것까지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문 손잡이와 난방기는 직접 설계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유혹으로 모든 창문이 150kg에 이르는 금속 차양막을 달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건축을 쓴 버나드 라이트는 이 건축물이 건축사에서 다른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것이라 평가하면서 이 집은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로 매우 정교하게 지어졌다. 모든 철제는 바닥에 숨겨져 있도록 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집이 거의 완공되었으나 비트겐슈타인은 천장의 높이를 30mm 더 높이라고 하였고 그가 원하는 대로 천장을 높이고서야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화가인 비트겐슈타인의 첫째 누나 헤르민은 이 집을 두고 나는 언제나 내가 그 집 안에서 살아도 되는 걸까 자문하곤 하였다. 그 집은 신의 거처처럼 만들어져 있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집을 좋게 말하면 너무 소박하게 지었다고 생각한 비트겐슈타인은 이 집이 건축의 기본이 되는 생활이나 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여겼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집은 러시아 군인들의 병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50년대 누나 마르가레테의 아들이 개발업자에게 집을 팔아 없어질 위기에 놓였으나 빈 랜드마크 협회가 1971년에 이 집을 구매해 보존했고 현재는 불가리아 대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건축 작업을 마치고 모리츠 슐리크와 만났습니다. 슐리크는 빈학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논고는 빈학파의 논리 실증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슐리크 자신은 빈학파의 논의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계승하였다고 한 적이 없으나 프리드리 바이스만과 같은 빈학파의 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과 철학에 기초한 주제를 화제로 하여 자주 대화했습니다. 슐리크와 빈학파의 회원들이 자신의 논고를 오해한다고 생각하여 자주 좌절한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에 딸린 생활과 신비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논리실증주의는 이러한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비하한다고 간주를 했습니다. 한 모임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시를 돌아가면서 낭송하는 사이 자신의 책 언급을 거부하여 좌정을 짜증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도 비트겐슈타인은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철학에 다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이어지는 동안 프랭크 램지가 논고에 관련해 토론하려고 빈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토론을 통해 프랭크 램지가 자신의 논고를 오해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29년 1월 28일 비트겐슈타인은 프랭크 램지와 다른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복귀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도착한 기차역에는 잉글랜드의 지식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오랜 친구였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자신의 아내 리디아 로포고바에게 쓴 편지에서 신이 강림하였으니 나는 그 사람을 5시 15분 기차에서 만났어 라고 수레했습니다. 이런 환대에도 비트겐슈타인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버틀런드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이 논고를 집필하여 이미 철학 박사의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기록하였고 무어와 함께 박사학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929년 6월 18일 박사학위 신문장에서 심사관이 된 두 오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논고를 절대로 이해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어는 케임브리지 철학박사학위 심사 보고서에 내 스스로 이 천재다운 연구를 검토하였고, 내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철학박사 학위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남겼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트리니티 칼리지에 부임한 비트겐슈타인은 친구의 집에서 만나게 된 마르게리테 레스핑거와 혼인을 고려하였으나 1931년 파혼한 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양성애자였고 빈의 프라테르 공원에서 젊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윌리엄 워런 바틀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전기를 쓰면서 1973년 발견된 비트겐슈타인의 노트에는 프라테르에서의 만남을 애인의 격려와 같이 표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뒷날 바틀리의 주장은 여러 면에서 의심받았으나 비트겐슈타인이 데이비드 핀센트, 프랜시스 스키너, 벤 리처드와 같은 사람들과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는 풍문은 거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정치적으로 좌파적 입장을 지녔다고 평가합니다. 비트겐슈타인 스스로가 자신이 심장에서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있고 많은 방면에서 노동자에 대한 낭만주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도덕적 성찰이 없다는 이유로 과학적 방법을 혐오하였으며 음악 취향은 보수적이었고 핵무기의 사용에 반대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오토 바이닝거를 존경한 비트겐슈타인은 바이닝거의 이론을 복사하여 케임브리지 대학에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토 바이닝거처럼 비트겐슈타인도 민족성과 성적 지향으로 말미암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 기록된 MS 154와 같은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자책하는 여러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성자는 단지 유태인 천재일 뿐이다. 가장 뛰어난 유태인 사상가라 할지라도 더는 재능이 없다. 내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후일 비트겐슈타인은 내 생각은 100% 헤브라이즘답다라고 스스로 비판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부정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참신함과 천재성을 확신하였습니다. 1934년 비트겐슈타인은 친구인 케인스가 쓴 러시아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서 서술된 소비에트 생활에 매료되어 스키너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이민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웠고 1935년에는 비트겐슈타인이 완전 안전요원이 지켜오는 가운데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를 여행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집단 농장의 노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당국은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 카잔 대학의 철학과장직과 모스크바 대학의 철학 강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바람이 떨어지지 않자 케임브리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련에 대한 인생은 군대에서 사병으로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1936년부터 1937년 사이에 비트겐슈타인은 스키너와 함께 노르웨이에 다시 머물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에서 연구를 계속하였고 이것을 철학적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1936년과 1937년 사이에 겨울에 가까운 친구에게 보내는 고백을 썼습니다. 이 글들은 대부분의 선의의 거짓말과 같은 것을 밝히는 소소한 내용이었으나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통하여 자신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1938년 비트겐슈타인은 모르스 드루어리를 만나기 위해 아일랜드를 여행하였습니다. 드루어리는 비트겐슈타인에게 정신의학을 소개한 제자이자 의사였습니다. 드루어리를 만난 자리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마침 드루어리를 찾아온 아일랜드 대통령 임원 대 발레란을 만났습니다. 자신도 수학교사 출신이었은 발레란은 비트겐슈타인의 업적이 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아일랜드에 있는 동안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은 독일 국적을 갖게 되었고
나치의 인정법에 따라 유대인으로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고 케인스와 같은 친구들의 힘을 빌어 영국이나 아일랜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오스트리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처지가 매우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에는 곧바로 오스트리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친구들의 만류로 그만두었습니다. 왼손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떨치던 넷째형 파울은 공연과 교습을 금지당하자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탈출하였고 여자 형제들은 위조 요건으로 탈출하려다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나치 독일의 혼혈법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이 유태인 조상이 있는 혼혈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집안 사람들은 조부인 헤르만이 독일 귀족인 비트겐슈타인 가문에 사생하였다는 증언을 모아 제출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가문의 해외 자산에 눈독을 들인 나치 당국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헌납하는 힘겨운 협상 끝에 비트겐슈타인의 가족들은 혼혈로 인정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협상 과정은 알렉산더 워의 비트겐슈타인 가문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재산을 지키려는 파울과 목숨을 지키려는 누이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해 이후로 파울은 죽을 때까지 형제자매들과 다시는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침공 하루 전날 비트겐슈타인 가문을 혼혈로 승인하는 문서에 직접 사인을 한 아돌프 히틀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혼혈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2100건의 신청 가운데 인정된 건수는 12건에 불과할 만큼 이러한 조치는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1939년 4월 무어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철학 교수직을 사용하자 비트겐슈타인이 후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교수직을 갖게 된 후 6월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